푸젠함이 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다, 푸젠함 정도 8만 톤급 항공모함이 10만 톤급 미국 항공모함보다 능력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다만 중국은 노하우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실전 운용 데이터는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한국형 항공모함이나 이런데 미국 해군의 노하우를 적용하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앞서가나 비슷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주식, 암호화폐, ETF까지 원픽 리포트. 중국 푸젠함은 9번째 시험 항해를 마치고 이제 취역이 임박했고, 서방은 라오닝, 상둥함과 달리 진짜 위협이 시작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측면도 있어요. 중국이 이번엔 처음으로 실전형 항공모함을 확보했다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게 컬러 사진, 이게 푸젠함 이번에 나왔다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작은 사진 2개가 라오닝함과 산둥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앞부분이 휘어졌느냐 평평한가에 따라서 다르고, 이것은 이륙 방식의 차이점인데, 기존의 라오닝함, 산둥함은 스키점프 이한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안에 전투기가 지 엔진 힘으로 발진을 하는데,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끝을 좀 꺾어서 스키점프 대 점프하듯이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구조가 단순한 반면에 이륙할 수 있는 중량이 제한돼가지고 큰 전투기를 이륙시키면 무장을 작게 탑재해야 되고, 혹은 조기 항복이나 이런 지원기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전자기 캐터필드를 도입한 푸젠함이 되면서 이게 새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핵심은 전자기 캐터필드를 중국이 실용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우리나라도 빨리 대응책을 찾아야 되는 일이다. 푸젠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2027년에 뭐 대만을 침공한다 이런 썰이 어쩌면 진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공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빨리 대책을 찾아야 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푸젠함 같은 경우에는 2027년 6월에 진수되고 난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 지금 임무에 투입되기 시작했는데, 독자 설계를 한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라오닝함, 그 다음에 산둥함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는 아예 그냥 러시아로부터 그 고철로 수입한 다음에 고철로 수입한 걸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항공모함으로 취역시켰고, 하나는 중국 자체 건조를 했는데, 중국이 정말 그 휴대폰 만드는 거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모든 규격을 구소련 항모랑 똑같이 복제해서 아무런 개선점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랴오닝함은 제로로부터 시작됐다. 중국의 온전한 해상 기술력, 그 함정 기술력이 드러난 첫 번째 항공모함이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의 온전한 개념이 들어가니까 의외로 미국 항공모함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경사 비행갑판, 전자기 캐터필더 이런 것들은 미국 제라드 포드급보다는 약 3만 톤 정도 좀 작은데 개념들은 대체로 비슷하다. 그리고 중국이 항모를 3척 가졌다는 거는 제가 이제 뒷부분에 이야기하지만, 항시 한 척 정도의 항공모함을 출동시킬 수 있는 진정한 항공모함 순찰 제도가 정착되었다. 그전에는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항공모함이 없을 수도 있었다. 2척이 있으면 한 척은 훈련하고 한 척은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해군은 푸젠함이 이제 건조되면서부터 24시간 한 척의 항공모함이 항상 떠 있을 수 있게 되는 체제를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표로 한번 비교해보면 핵심은 8만 톤 이상으로 대형화돼서 포드급보단 작지만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제 큰 항공모함입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 포드급, 그 다음에 미국이 지금 운용하는 니미츠급, 그 다음이 푸젠함이고, 영국과 프랑스도 대형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다는데 푸젠함보다 훨씬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사실상 제2의 그 해군력을 만드는 상징이 푸젠함이다. 굉장히 위협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CNN 보니까 푸젠함의 비행 갑판 설계 결함 때문에 함재기의 동시 이착륙이 불가하다, 그런 지적도 있고요. 실전 성능이 니미츠급의 한 60% 수준이다라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요게 대해서 지금 이제 설정을 보면, 기존의 그 중국 항공모함 2척 대비 푸젠함이 새롭게 한 능력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스토바라, 스키점프라고 왼쪽에 있는 거는 어떻게 됐냐면, 이게 중량이 제한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륙과 착륙을 동시에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여유가 없다. 그래서 크기만 큰데 동시에 그 항공모함의 능력이 떨어진다. 여기서 항공모함의 능력은 한 시간에 몇 대의 비행기를 이륙시킬 수 있는가, 몇 대를 착륙시킬 수 있는가. 그래서 비행기를 항공모함에 많이 집어넣어도 이륙을 천천히 하면 이게 실제로 화력이 떨어진 거예요. 막 기관총에서 발사 속도랑 비슷한 건데, 요 관점에서 이제 지금 그 전자기 캐터필드를 한 푸젠함이 굉장히 발전되었다.
그래서 임무 수행률 소티라고 이 소티가 영어입니다. 소티 수가 늘어났다고 표현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스텔스 전투기의 이륙도 가능해지고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된 게 이제 특수 임무기 조기 경보기 여기 운용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조기 경보기는 지금 현재 전 세계 항공모함 중에 오직 미국과 프랑스만 운용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조기 경보기는 이제 얼리 워닝 에어크래프트인데 쉽게 말해서 함대에 이 비행기가 떠 있으면 그 400에서 600km 밖까지 모든 비행기가 오는 걸 다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함선은 레이더가 아무리 좋아도 지구가 둥고 있기 때문에 정온 비행하는 적을 탐지하지 못합니다. 조기 경보기가 있으면 함선이 진짜 그 항공모함 함대는 그 반경 400~500km를 다 촘촘히 감시할 수 있는 진정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국이 푸젠함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전자기 캐터필터를 가진 이 설계로부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CNN 보도한 것처럼 이 왼쪽의 주장인데 이 항공모함은 이륙갑판과 착함갑판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탑건2 영화를 보시면 사실 이륙과 착륙 장면이 그대로 나와서 이해가 쉬운데 이렇게 이 중간에 앞부분에서 출격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뒷부분에서 착륙을 해야지 이 소티 소화율이 높고 이게 가능해야 되는데 푸젠함은 지금 현재 설계가 이제 좀 그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좀 반쪽짜리 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장된 내용입니다. 무슨 과장된 내용이냐면 항공모함의 이륙과 착륙을 동시에 하는 게 이제 미국 항공모함은 그 기능을 가진 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쓰냐? 절대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항공모함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함재기를 추락시키지 않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함재기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저번 달에도 지금 F-18 하나가 떨어졌는데 공군 전투기보다 해군 전투기의 추락률과 사고율이 거의 10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탑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탑건은 해군 영화입니다. 왜 공군을 선택하지 않았냐? 해군 항공대, 미국의 해군 항공대 조종사들은 미국 공군 조종사들이 뭐 자기가 F-21 보니 F-16 보니 다 햇병아리를 봅니다. 니들이 항공모함에 이륙하고 착륙해봤어?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임무가 그건데? 이런 것처럼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동시에 이착함을 하는 거는 사실 실전에서도 거의 시도를 하지 않아요. 다만 공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실제로 이륙과 착륙을 소티수가 이 갑판이 겹친다 해서 뭐 떨어지거나 설계 오류가 아니라 제가 앞서 이제 디자인해 봤을 그 표를 봤을 때 푸젠함이 8만 톤 이상, 포드급이 10만 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미국 항공보다 배수량이 2만 톤 정도 작기 때문에 공간이 작아서 생기는 건데 이게 결함 설계라고 볼 수는 절대 없다. 그리고 푸젠함의 성능이 그럼 8만 톤급이 아니냐? 8만 톤급이 맞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직은 푸젠함 정도 8만 톤급 항공모함이 10만 톤급 미국 항공모함보다 능력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2만 톤이 더 작으니까 그만큼 실력이 떨어지는 건데 이게 설계 결함이라든가 중국이 아직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유튜브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만 하고 싶은데 중국의 그 군사력, 해군력 증강에 대해서 진짜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하루빨리 대응책을 논의해야 되는 위험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런 안심하는 뉴스를 보고 우리가 걱정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튼간에 이 푸젠함의 위협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특히나 이 미국의 최초로 전자기 캐터필드 적용한 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기술 수준이 이 미국과의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 보시나요? 요게 대해서도 사실 얼마 전에 이 푸젠함 항공모함에 관계된 그 중국의 유명 엔지니어가 발표한 내용과 이게 좀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격을 줬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이제 미국 항공모함이랑 비슷하니까 방식도 미국과 동일한 것을 쓰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같은 전자기지만 안에 구조가 다르고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중국 해군의 방식이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리스크를 줄이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했기는 그 구조를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스펙상 그러니까 전투기를 얼마나 빨리 이륙시킬 수 있는가 이거는 포드급이 더 성능이 좋은데 운용을 하면 할수록 이 직류 중전압 시스템 요게 더 발전이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좀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요런 이야기를 다른 군사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좀 바보 취급 당했어요. 중국이 이 전자기 캐터필터 기술을 발전한 건 너무나 당연하고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핵심은 자기 부상 열차에 있었습니다. 중국 아시다시피 철도에 대한 그 고속철도 건설에 굉장히 노력을 들이고 자기 부상 열차에서 이미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의 자기 부상 열차 기술을 가진 국가가 되었어요. 요 기술을 사용하다 보니까 미국은 사실 군사용 목적으로만 이 전자기 캐터필터 기술, 뭐 레이건 이런 것들 만드니까 기술적으로 스펙은 높은데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적고, 중국은 자기 부상 열차 기술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 경험을 많이 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부상 열차를 많이 깔았으니까. 그래서 시스템을 경량화, 단순화하고 고장률을 낮췄다는 것이 좀 충격적인 현상이고, 항상 이제 세계 최고의 군사과학 기술력을 가진 게 이제 미국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제 중국이 자신들의 산업 발전 기술을 활용해서 군사 분야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도 이 포드급 항모에서 전자기 캐터필드 적용으로 예산이 이제 105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로 급증한 바 있는데, 반면 한국과 중국은 방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부상 열차 또 만든 그런 기술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런 거 적용하기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자기 캐터필드를 실제 항모에 적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제 미국의 전자기 캐터필더 기술과 중국 캐터필더 기술 비교하면서 한국으로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면 알겠지만, 제가 앞선 질문에서 중국의 전자기 캐터필더 기술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다만 그 중국은 노하우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이 표에 보시면 미국은 뭐 성능이 어쩌니 뭐 문제가 있니 어쩌고해도 이미 엄청나게 오랫동안 테스트를 하면서 실전 테스트 경험 결과가 쌓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부터 테스트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노하우는 사실 기간 단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전 운용 데이터는 10년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은 다행히 미국의 동맹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실전 테스트 이런 것들을 결과 전자기 캐터필러 기술을 협력하거나 혹은 도입하면 그다음 좀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요게 대해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자기 부상 열차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긴 있어요. 인천공항에 지금 이제 깔려 있는데, 맞아요. 네. 원래는 그게 폐쇄가 됐다가 얼마 전에 다시 개통이 됐습니다. 근데 그 개발팀들은 사실 거의 중단이 된 프로젝트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그 기술을 한 15년 전부터 개발했었는데 좀 끊긴 막이 있고, 이 전자기 캐터필터의 국내 개발을 위해서 지금 다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보다 연구 인력도 작고 우리가 이제 초전도 그 자기 부상 열차를 깔 계획이 없다 보니까 이 기술 투자를 얼마나 해야 되냐, 요게 좀 고민하는 게 있다라고 저는 진짜 개발자분들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전자기 캐터필터에 대한 노하우도 있고 실전 운용도 오래 했으니까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해군이 사실 바라는 거는 미국으로부터 전자기 캐터필터 직도입하고 싶은데,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미국의 전자기 캐터필터를 생산하는 회사는 제너럴 아토믹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사실 하나랑도 굉장히 가깝고 한데, 이 하나랑도 가까운데 이 정보가 좀 잘 구하기 어렵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도 그 고스트 커맨더라 해가지고 드론 항모에다가 전자기 캐터필터를 달려고 해서 미국으로부터 이거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술적으로 뭐 전력이 얼마나 필요해? 이걸 위해서는 한국맘에 어떤 설비를 깔아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하는데 잘 공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수입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우리나라한테 기술 이전을 할 수 없는지, 이게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자기 캐터필터 기술이 우리나라가 기초 기술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에서 15년 정도 투자하면 만들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보다 이 캐터필터 만드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을 이대로 한다면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2035년까지 항모 6척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군의 3분의 2 규칙을 적용하면 중국이 실제 동북아에서 운용 가능한 항모 수가 미국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데, 중국의 항모 증가 속도가 장기적으로 이 미국 항모를 위협할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게 승리의 규칙이 미국과 중국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국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칙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그림을 쓰면 미국은 전 세계 패권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중국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중국을 막기 위해서 모든 항공모함을 투입했다가 뭐 러시아나 다른 애들이 다른 데서 엉뚱하게 도발을 하면 거기 대응을 못 하잖아요. 요게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6척을 보유할지 2-3척을 항상 그 중국 앞바다, 대만 해협 여기 배치를 할 수 있는데, 미국이 함정은 훨씬 더 많지만 배치를 해야 되는 구역이 많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서부 태평양, 이 남중국해 이런 데서는
밀릴 수가 있다. 이런 것이죠. 규칙이 일방적으로 중국에 우월하다는 건 결국에는 중국의 목표는 사실 미국의 모든 바다의 패권을 뺏어가지고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만을 정복하고 한국과 일본을 이제 억압해가지고 자신들의 제권 안에 넣겠다는 게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앞마당에 싸우는 애가 유리한 거예요. 거기다 이제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 퍼진 것도 있고 멀리서 원정을 가야 되니까 이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공모함 6척을 중국이 가지게 되면 2척에서 3척 정도를 지금 여기 끌어놓은 제1 도련선이란 거는 한자인데 아일랜드 체인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해서 태평양에 있는 섬들을 이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중국이 제해권을 가지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선입니다. 이게 제2 도련선 3까지 있는데 제2 도련선 하면 이제 일본까지 다 먹고 이제 제3 도련선까지 가면 태평양의 절반을 중국이 장악하는 이런 목표인데 태평양의 절반을 장악하지 않아도 지금 여기 보이는 요 영역만 정역해도 미국은 사실 패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세계 패권을. 한국과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가. 대만도 중요하고 대만 반도체 칩도 중요하고 요걸 다 잃는 순간 지는 거라서 중국이 너무 유리한 게임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썼듯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항공모함의 운용 노하우, 전자기 캐터필더 노하우 이런 노하우 측면에서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은 아직도 건재하고 중국은 아직도 20년 이상 노하우 축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종합적인 것은 미국의 우위이지만 이게 10년 전, 5년 전에 미국이 가진 우위랑 훨씬 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위협이 된 게 사실이고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중국의 캐터필더, 푸젠함이 오류가 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까지 나온 성과도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의 좀 멀리 떨어진 유럽, 대서양 이런 데 있었으면 그런갑다 했는데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특히 푸젠함 후속이 이제 10만 톤급 원자력 항공모함이 중국에서 만든다고 이야기되거든요. 원자력 항공모함 3척과 지금 기존 항공 3척이 합쳐지면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동부 태평양에서 우세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중국 해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독침 무기를 만들 것인가, 이게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시간이 미국 편이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는 미국 편이기 때문에 미국의 우수한 항공모함 운영 노하우, 그다음에 경험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미국도 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미국이 아무리 경험이 많지만 결국에는 건조 능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마스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스가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조선업을 사용해서 미국이 전력 증강을 하고 그냥 전력 증강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동맹국한테 자신들의 노하우를 잘 전수해줘가지고 한국형 항공모함이나 이런데 미국 해군의 노하우를 적용하면 우리가 중국보다는 늦게 항공모함을 발주하게 되겠지만 미국의 도움으로 그 노하우를 쌓이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앞서가나 비슷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줘야지 지금 확장하는 중국의 기술과 발전하는 군사력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도 사실 중국 무기 별로라고 굉장히 말하고 싶어서 중국 무기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는데 위험합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전기차 같은 것도 지금 테슬라나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형편없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판매량 자체가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발전되고 언제 뛰어넘을지 저는 사실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엄청난 기술 혁신을 이루고 도전하지 않는 이상 중국의 추격을 따라잡는 게 쉽지 않고 오히려 몇 번 표현은 중국이 이미 앞서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위사업이라든가 이런 자랑스러운 부분 자랑스러워하게 가지되 위기의식도 같이 가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어떤 국방 전략을 가져야 될지 같이 고민하는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방산 관련 이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또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또 자세를 취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석 특파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